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를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. 리스크보다 논리가 앞서는 구간에 진입했다. 참 흥미로운 표현이죠. 자,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논리라는 게 대체 뭔지, 그리고 그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에이프릴 바이오가 가진 기술과 미래 가치, 지금부터 함께 뜯어보시죠. 갑상선 암병증, 흔히 테드라고 부르는데요.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갑자기 눈 뒤쪽을 공격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결국 이렇게 눈이 밖으로 밀려나오는 병입니다. 환자분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은 물론이고 외모 변화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.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유일한 치료제가 또 다른 고통을 준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 이게 바로 지금 갑상선 암병증 환자랑 의사들이 딱 마주한 딜레마입니다. 비싼 돈 들여 치료를 시작했는데 병이 다시 돌아올 확률이 거의 절반에 가깝고 그 과정에서 평생 갈지도 모르는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다면 과연 이걸 제대로 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거대한 빈틈, 즉 채워지지 않은 의료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. 그럼 지금부터 현재 시장의 유일한 치료제, 테페자가 가진 아주 명확한 한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20억 달러. 2025년에 예상되는 테페자의 한 해 매출입니다. 와,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. 이 숫자만 보면 완전 성공시나 그 자체처럼 보이는데요.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우리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. 이 슬라이드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. 왼쪽은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,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그 테페자의 약물 경고 라벨입니다. 여기 아주 선명하게 쓰여 있죠. 영구적일 수 있는 심각한 청력 손상, 눈의 병을 고치려다가 귀에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수 있다. 이건 정말 너무나 가혹한 거래 조건 아닌가요? 데이터를 보면 이 문제가 훨씬 더 냉정하게 다가옵니다.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. 테페자의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. 첫째, 부작용. 한 연구를 보니까 환자의 무려 65%가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잘 안 들리는 그런 문제를 겪었다고 하고요. 둘째, 높은 재발률입니다. 치료 효과를 봤던 환자 중에 최대 47%,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2년 안에 증상이 다시 나빠졌다는 거예요. 치료를 받아도 그 효과가 쭉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테페자는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길, 즉 염증을 잠시 끄는 소방수 역할은 할 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그 불을 계속 만들어내는 엔진 자체, 즉 근본적인 자가면역 반응은 끄지 못한다는 거죠. 진짜 해결책은 바로 그 엔진을 끄는 것이어야 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완전히 다른 해법을 들고 나타납니다. 에이프릴 바이오는 우리가 방금 확인한 테페자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고듭니다. 그리고 그들의 비밀 무기가 바로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 사파입니다. 사파 플랫폼, 이 개념이 아주 똑똑하고 명쾌해요. 우리 혈액 속에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. 이 친구가 한번 만들어지면 약 19일 동안이나 우리 몸속을 쭉 돌아다니거든요. 사파는 바로 이 알부민을 약물을 실어 나르는 일종의 프리미엄 택시처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. 약물을 이 택시에 딱 태워서 몸 안에서 훨씬 더 오랫동안 그리고 안정적으로 효과를 내게 만드는 거죠.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. 먼저 치료용 약물에다가 알부민이랑 찰싹 달라붙게 만드는 연결고리, 즉 사파를 묻혀줘요. 이렇게 만들어진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액 속에 돌아다니던 알부민과 딱 결합해서 함께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. 그 결과 어떻게 되냐? 약효가 며칠에서 몇 주까지 획기적으로 늘어나니까 주사를 맞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고요. 약물이 안정적으로 작용하니까 부작용 위험도 낮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 부교표를 보시면 두 접근법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?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. 테페자가 염증이라는 결과물을 처리하는 소방수라면 에이프릴 바이오의 APB-A1은 애초에 면역세포들이 서로 공격해라는 명령 자체를 내리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. 즉 질병의 엔진을 꺼버리는 거죠. 이렇게 근본 원인에 접근하니까 당연히 더 길고 완전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. 근데 에이프릴 바이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이 강력한 사파 플랫폼은 갑상선 암병증을 넘어서 또 다른 거대한 시장이죠. 바로 아토피 피부염에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거든요. 2032년 아토피 시장이 무려 33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45조 원에 육박할 거라고 해요. 지금은 듀피젠트라는 절대 강자가 있긴 한데요. 이 차트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기타 약물의 비중입니다.
새로운 약들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이건 이 시장이 절대 승자독식 구조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왜 그럴까요? 아토피 환자분들의 고통은 딱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.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. 하지만 당장 이 미칠 듯한 가려움에서 벗어나는 것, 가려워서 잠 설치는 일 없이 푹 자는 것, 약을 끊어도 괜찮을 거라는 믿음, 이렇게 다양한 요구들이 존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장점을 가진 약들이 각자의 영역을 차지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시장인 셈입니다. 바로 이 틈새를 에이프릴 바이오의 두 번째 신약 후보 물질 APB-R3가 파고드는 겁니다. APB-R3는 기존 약들이 건드리지 않았던 IL-18이라는 새로운 염증 경로를 차단하는데요.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함으로써 기존 치료에 만족하지 못했던 환자들한테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. 왜 우리가 바로 지금 에이플바이오를 주목해야 하는가? 그 대답은 2026년이라는 이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. 올해는요, 이 회사가 가진 모든 논리와 가능성이 현실 세계에서 증명되는 그야말로 운명의 한 해가 될 겁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정말 숨가쁜 일정들이 빽빽하죠? 1분기에 아토피 치료제의 핵심 데이터 발표를 시작으로 오는 6월에는 갑상선 암병증 치료제의 최종 데이터가 공개됩니다.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 단계 더 진화한 차세대 플랫폼 기술의 잠재력까지 확인할 수 있죠. 한 해 동안 회사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할 만한 결정적인 이벤트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리포트 기억나시죠? 거기서도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. 2026년은 에이프릴 바이오가 첫 환자 대상 임상 결과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할 해이다.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 올린 모든 논리가 실제 환자의 데이터라는 진실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. 좋습니다. 그렇다면 이 중요한 2026년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을 때 에이프릴 바이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? 이들의 장기적인 비전은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주력 파이프라인인 APB-A1에게 갑상선 암병증은 사실 시작점일 뿐입니다. 이 약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면요, 다발성 경화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훨씬 더 시장이 큰 다른 자가 면역 질환에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의 성공적인 증명이 더 거대한 시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셈이죠. 플랫폼 기술 자체도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. 사파는 리맵이라는 차세대 기술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하나의 약으로 최대 4개의 다른 질병 원인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멀티타겟 기술이죠. 미래에 더 복잡하고 어려운 질병에 도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. 자,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. 리스크보다 논리가 앞서 보이는 에이프릴 바이오. 2020년 과연 이들의 그 탄탄한 논리는 냉정한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?